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기후 파국이란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의 파괴적 재난 상황, 이걸 뜻하는 용어, 한마디로 지구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말인 거죠. 이제는 기후 위기가 우리 인류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과학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신 조천호 박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 파국이란 말까지 나왔네요, 이제. 네. 아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기후 변화, 원래 자연에서도 이 변화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한테는 이제 위기가 되었고, 또 위기를 넘어서서 또 이제 우리의 삶의 이 거주지가 다 붕괴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파국이라는 용어까지 요즘은 사용을 합니다. 참. 먼저 그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기후, 예. 기상, 네. 대기과학, 네. 기상과학, 네. 날씨, 뭐 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예. 먼저 우리가 뭐 기상이라고 하면 제가 뭐 1980년대 학교를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는 기상학이라고 했죠. 기상학과에서는 뭐 이런 날씨 현상, 그다음에 내일 모레 날씨를 이제 예측하기 위한 그 기반이 되는 물리학을 배우는 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날씨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기뿐만이 아니라 해양, 그다음에 빙하, 그다음에 뭐 식생, 그다음에 뭐 탄소 순환, 이 지구 시스템 전반적인 걸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대기 과학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기상학이 대기과학으로. 예, 거기에는 이제 기후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날씨하고 그 기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의 척도로 좀 우리가 나누는데 매일같이 뭐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흐리고 뭐 맑고 하는 것, 그게 날씨죠. 그게 날씨죠. 그런데 그 날씨가 30년 동안 평균된 상태, 기후학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게 30년 평균된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제 사람으로 좀 따지면 날씨는 기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날의 기분. 예, 그다음에 기후는 성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격이나 성품. 그렇죠. 날씨를 우리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때그때 다 변하잖아요. 만약 기분이 변화가 없다. 슬플 때 슬프지 않고 기쁠 때 기쁘지가 않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상하죠. 날씨도 마찬가지죠. 올해 한여름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에요. 그럼 뭐 첫날 좋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일주일 계속됐다. 그게 바로 폭염이 되는 거고 그런 날이 한두 달 계속됐다. 그게 가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날씨가 뭐 몇 년 계속됐다. 거기 사막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반대로 비가 내렸어요. 그럼 뭐 단비 내렸다. 우리 좋아라 하지만 그 위에 일주일 계속 내리면 장마죠. 이제 장마, 홍수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 기분처럼 이 날씨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기후는 성품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활달하신 분은 활달하고 바뀔 수도 있지만 매우 느리게 변하죠. 그렇죠. 느리게 변하고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건 더 지속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이 느닷없이 변했다. 그러면 우리 와 죽을 때가 가까이 됐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을 해야지 정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날씨는 변해야지 정상이고 네. 기후는 지속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기후 파국의 이 시대에는 바로 변해야 되는 날씨는 지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지속을 해야 되는 기후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 50억 년 지구 역사상 지구 기후는 여러 번 변하지 않았나요? 그럼요. 그렇죠. 기후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빙하기, 예, 뭐 예. 간빙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죠. 예. 거기는 우리 빙하기, 간빙기는
이 태양을 지구가 동그랗게 돌다가 타원형으로 돌다가 우리가 이게 20년의 변화라는데 그게 10만 년 주기거든요. 그 10만 년? 예. 그 10만 년의 주기에 따라서 빙하기를 갔다가 간빙기를 갔다가 오늘날 우리는 간빙기에 살거든요. 우리가 빙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 북극하고 남극에 빙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간빙기라고 하는데 그 10만 년 주기로 자연적인 이러한 변동성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어나는 거는 자연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이 그렇죠.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또 왜 문제냐? 자연에서 이 기온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는 자연에서 1000년에 1도예요. 1000년에 1도. 1도가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서 지금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상승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지금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기후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가 너무 크면 이게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기후가 그러니까 불안정해졌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기후가 불안정해지면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 이게 바로 인간에 의한 기후 위기입니다. 예. 그 10만 년 주기에 예. 그 뭐 빙하기 간빙기는 이제 뭐 현생 인류로 따지면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치고 그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거의 봐요. 우리 없다고 생애에서는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거는 10만 년 단위로 변하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는 그 수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를 단 100년 만에 그 변화를 지구상에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아무튼 지구 기후의 변화와 인류 문명의 발전과 예. 아주 다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농업의 출현, 그러니까 신석기는 만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네.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30만 년 전이면 지구상에 등장했다란 말이죠. 최초 출현은 그때죠. 예. 그러면 우리 인류는 대부분 우리와 같은 이 존재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기 시대를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구석기 시대에 못 보냈을까? 몇십만 년 동안. 예, 몇십만 년 동안.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간이 이 빙하기입니다. 이게 춥게 되면 이게 이제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건조하죠. 건조하니까 지금보다 비가 훨씬 적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농업은 비가 좀 잘 내려야 되잖아요. 예. 걷다가 지금보다 약 10배 정도 극단적인 날씨가 또 많이 발생했었다고 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극단적인 날씨에도 살아남긴 살아남았네요. 그때 우리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은 그럼 수렵, 동물도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때려 잡아먹고 채집 이미 달려있는 것 때문에 농업을 할 수가 없는 기후환경 조건이었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2만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기온이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기후 조건이 한 12,000년 전에는 이제 됩니다. 근데 12,000년 전부터는 놀라운 일이 기후가 굉장히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기온이 상승했다가 중요한 것보다 상승된 상태로 안정화가 지속 됐다. 유지. 예, 12,000년 동안 안정화가 됐고 기후가 딱 안정이 되니까 이때서야 우리 인간은 이제 씨앗을 심는 농업이 여기에서 출현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80억을 먹일 수 있는 이 방법은 이건 농업 하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농업을 통해 갖고 바로 이 80억을 먹이는 문명까지 만들어냈는데 한 10,000년 전에 이제 농업이 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세계사 시간에 또 뭐라고 외웠냐? 문명의 출현은 6,000~7,000 년 전에 또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또 몇천 년 동안 인류는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거. 크게 6,000년, 7,000년. 그럼 그동안 우리 인류는 또 뭐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빙하가 이제 녹기 시작을 했는데 빙하가 12,000년 전부터 기온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안정이 쫙 됐는데 빙하는 이게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녹으니까 해수면이 쫙 올라왔습니다. 해수면 상승.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빙하기 때 그러니까 2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20m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만 년 전에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때는 다 육지였었어요. 그 지금 제주도에 보면 구석기 시절 수만 년 전에 그 유물들이 나오거든요. 예. 구석기 시절에 그 제주도에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분들은 배 타고 제주도 간 거 아닙니다. 터벅터벅 걸어갔고 이제 제주도에 가서 그런 유물을 남겨놨고요. 아까 이제 2만 년 전부터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해수면이 쫙 올라왔겠죠. 빙하가 녹으며 바다가 올라갔다. 해수면이 쫙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12,000년 전부터는 기온이 안정
안정화됐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빙하는 계속 녹았어요. 왜냐하면 이 얼음 덩어리는 천천히 녹죠. 기온에 대한 반응성이 느립니다. 그러니까요. 빙하는 이 길이가 수천 킬로고 이 깊이가 수십 킬로짜리 이런 빙하들이거든요. 이건 녹는데 수천 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7천 년 전이 돼야지 더 이상 녹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이 멈춘 거예요. 멈췄죠. 6, 7년 전에. 6, 7천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는 그 해안선이라고 하는 예, 거는 예. 이제 6천 년 전에 안정이 됐다. 이제 더 이상 해안이 이제 안정이 딱 되니까 강하고는 뭐 물도 많고 상류로부터 태죽청이 내려서 비료 성분도 많으니까 당연히 예, 농업이 예, 잘 됐겠죠. 예. 거기에 바로 그렇지만은 그 전에는 계속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문명이 축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했어요. 그랬겠네요. 네, 더 이상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뭘 하나 만들어놔도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축적이 일어나서 그게 오늘날 이 문명으로. 문명의 탄생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우리는 4대 문명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예. 이 세상에 강이 4개밖에 없냐 이거죠. 아니죠. 그 수많은 강이 있는데 도대체 왜 모든 하필 그 네 군데서? 네 강에서만 일어났냐. 지금 우리 강하구를 우리는 다 개간을 해서 농가 밭으로 만들어놨는데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거기는 완전히 숲으로 우거지고 막 나무 뿌리가 엉켜져 있는 이러한 곳이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수천 년, 우리가 지금부터 6천 년 전은 청동기 시절 아니에요. 예. 청동기는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했죠. 우리가 사람들이 금속을 사용한 건 이건 철기 시대 이후의 일이에요. 예. 그럴 때 이게 금속도 없이 그 나무 뿌리가 우거진 그 숲을 어떻게 개간할 수가 없었다. 거의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런데 우리 4대 문명이 일어난 인더스강, 그다음에 황하, 그다음에 그 나일강,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가 거긴 다 건조 지역이죠. 그러니까 숲풀이 없었다. 숲이 없었죠. 문명은 이 관계 시설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길을 내야 되는데 예. 거기는 이제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물길 내기가 굉장히 용이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명이 거기서 출발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바로 기후네요. 기후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 우리 말씀하신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것이 예. 사실은 예. 인류가 지구에 인위적 변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요. 그게 엄청난 이 80억을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 기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12,000년 동안 기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동안 무슨 뭐 소빙하기를 해봤자 지금보다 한 0.5도 더 떨어진 게 소빙하기거든요. 그 정도 선 1도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러면 12,000년 동안 왜 이렇게 기후가 안정적이었냐? 이건 지구의 그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사건입니다. 어허. 아주 독특했고 유일했던 그러한 사건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 이 문명을 만들었는데 덕을 본 거네요. 예, 기후과학자들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물으면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기후과학자가 합의된 아직 이론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안정적 기후 조건에서 우리는 이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예. 바로 우리 스스로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지구에 인위적 변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나 그 농사 지은 것 정도는 기후에 영향을 안 미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농사를 짓고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다음에 이른바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부터 기후의 변화를 준 거죠. 본격적으로 줬다라 물론 그 전에도 그 인간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는 보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그 탄력성, 우리가 회복력이라고 하죠.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싹 돌아오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회복과 탄력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인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지만 오늘날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화석연료로 태우기 시작한 그러니까요. 이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늘려놨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년에 1도 상승이 가장 빠른 자연에서 우리는 이제 100년 만에 1도를 변화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이러한 영향을 이제 지구에게 인간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범은 온실가스 하나입니까? 그렇죠. 온실가스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게 온실가스가 우리가 그동안 늘려놓은 게 약 한 공기 분자 10,000개 중에 원래는 3개 정도가 이산화탄소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를 늘렸습니다. 10,000개 중에 지금 하나 정도를 늘려놨는데 얘가 워낙 영향력이 큰 거예요.
만개 중에 3개가 4개가 됐다. 4개가 한마디로. 예, 3개가 4개가 됐는데 아, 그거 가지고 이런 그거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충격을 받을 때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걸 세게 맞으면 멍이 들었다가 이게 다 풀리잖아요. 예. 여기 멍들을 때 엉덩이 멍들을 그 충격을 여기 급소로 맞아버리면 우리는 직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구도 급소가 있거든요. 오. 그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이건 건들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지금 인간이 그거를 지금 충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만개 중 3개가 4개가 되면 그게 급소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약 한 14도, 15도 정도가 되거든요. 예, 예. 그 만개 중에 3개 있는 그 이산화탄소가 온도를 33도를 높여요. 그 정도로 얘는 위력적인 대단하군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영하 18도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는 세상에 영하 18도가 되면 지구는 다 얼음으로 다 둘러싸이거든요. 거기서는 지상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태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굉장히 이건 급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늘려놔서 바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만개 중 3개가 영하 18도를 영상 14도로 만든다. 30도라고 했잖아요. 예, 33도까지 그럼 하나가 더 늘어나면 10도로 올려요?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10도까지 확 올라가지는 않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 추세는 이제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1000년의 1도가 빠른 네. 속도였다. 근데 인간은 100년의 1도를 높였다는. 네. 어찌 또 보면은 고작 1도잖아요. 예. 그 고작 1도가 뭐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고작 1도라고 해도 제가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주변 제 아는 사람들한테 10,000원씩 나눠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80억 모두에게 제가 부자라고 다 10,000원씩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 지역적으로 뭐 기온이 뭐 1도 올라갔다, 2도 올라갔다, 그건 대단하지 않은 게 될 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구 전체를 갖다가 1도로 올려버렸다.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매일같이 지구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햇빛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지구는 지글지글 끓겠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온 햇빛 에너지만큼은 그대로 우주로 빠져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인간이 배출한 그 만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는 열을 딱 잡아요. 그렇죠. 그게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5개가 터지는 에너지로 우주로 못 나가게 잡습니다. 지구 전체. 1초에. 예. 예. 그게 따져 잡는데 그럼 하루로 따지면 42만 개 원자 폭탄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온실가스는 한 번 나오게 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매일같이 42만 개의 원자 폭탄이 터진 이 열이 계속 축적이 돼 갖고 오늘날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 1도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열이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다. 그거를 통해서 10배나 빠른 자연에서 속도보다 가장 10배나 빠르니까 기후를 불안정하게 시키면서 바로 오늘날 네. 극단적인 날씨가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1.1도가 아니라 벌써 1.5도를 올렸다는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 실제 그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
실제로 지금 거의 1.5도를 지금 산업혁명 이후 1.5도를 지금 돌파는 했다라고는 보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 1.5도냐, 인간 때문에 1.5도가 올라갔냐, 그렇게는 또 안 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자연에서 자연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거는 그 엘니뇨 현상이 있었거든요. 엘니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을 자연적으로 한 0.2도까지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한두 해가 더 지나서 좀 더 분석을 해서 그 자연적인 요인을 빼고 나섰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는가는 다시 좀 계산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는 지금 1.5도를 거의 돌파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거기서 자연 요인은 빼야 되거든요. 자연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아직 확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금도 계속 열을 붙잡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온도를 계속 앞으로도 늘릴 거잖아요.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온실가스는 또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이 속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몇 도까지 올리는 거예요? 2015년에 우리가 이제 파리기 협정을 맺었고 예. 그 파리기 협정을 맺게 되면 각 나라가 앞으로 우리는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이겠습니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약속된 양 거를 100% 다 지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1.5도로 막아야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1.5도로 막을 수가 있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나라가 약속한 거 100% 다 지킨다라고 하면 2.7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2.7? 예. 1.7도 아니고? 2.7도까지 지금 올라가. 몇 년도쯤에요? 그러니까 이번 세기 말에. 2100년? 예. 이번 세기 말에 2.7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파리기후 협정은 그거는 그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자발성으로다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거기에 다 참여를 했죠. 강제 조항을 하려고 그랬더니 반대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할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전 세계가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다 약속은 해놓고 실제 각 나라가 지금 줄이고 있는 거로 그 추세선으로 보게 되면 3도를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 말에. 그러면 3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갔어요. 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도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인류는 지금 기후 지옥을 향한 고속도로에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도로에서 한 50km로 달리다가 뭐 10km 가서 그래서 60, 70으로 달린다. 50으로 달릴 때는 60, 70이나 뭐 그렇게 위험이 커졌다는 걸 잘 인지를 못 합니다. 그렇죠. 예, 뭐 0.5도가 상승했고 0.6도, 0.7도에서 지금 1.1도, 1.2도, 뭐 1.3도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작년 여름을 한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옛날 여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 정도로 지금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염에 열대야에 막 그냥.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뭐 좀 지난 다음에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럴 거냐? 이제는 그렇지는 않죠. 이미 우리는 1도 이상을 높여놨고 아까 말했지 1.5도까지 지금 시속 한 150km를 지금 밟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한 속도를 걸잖아요. 제한 속도를 넘는 거는 그때부터는 위험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0.1도 이제 상승될 때마다 이 기후위기는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길게, 점점 더 명백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때까지 0.1도 상승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진입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3도는 시속 300km 달리고 있는 시속 300km로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면 죽음을 의미를 하잖아요. 우리가 3도까지 올렸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바로 이제 붕괴가 되는 문명의 붕괴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가 어딜까요? 바로 기후 위기는 식량을 지금 공격을 할 거거든요. 식량. 예. 근데 식량은 모자란다라고 모자란 대로 살 수 없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못 살죠. 예. 바로 지금 우리가 GDP에서 지금 전 세계 GDP에서 이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1.6%.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 하는 걸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돈적 가치로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1도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약 식량이 한 10%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50년 앞으로 30년 후에 인구가 한 10억 내지 20억이 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후
위기가 일어나 갖고 앞으로 1도는 앞으로 30년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식량은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항상 식량 증가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동안은. 예, 1961년도에 30억인데 지금 80억, 한 150% 인구가 늘었고, 근데 우리가 식량 생산을 250%를 늘렸어요. 1961년에 녹색 혁명이 일어났죠. 단위 면적당 이 생산량을 갖다 2배 이상 뽑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정반대네요. 그렇죠. 이제는 농법에서 그렇게 새로운 농법이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 체계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 70%란 이거를 더 많이 생산하는 세상을 이제 진입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농지를 늘린다? 아마존을 다 불태워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의 생태계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소리고요. 그렇게 할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옛날에 뭐 소설책이나 역사책 보면 맨날 굶주림 이야기 투성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세계로 이제 진입을 한다. 인구 증가의 속도가 식량 생산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식량 생산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우리가 역사책이나 소설, 옛날 소설책에서나 봤던 그 세상이 이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위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의 1번 영향은 농업,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GDP에서 4.3% 안 되는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러한 세상이다. 이게 바로 기후위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상 이변 현상은 훨씬 더 빈발하고 극심해지겠죠. 그럼요. 이게 오늘날 이 극단적인 이제 날씨가 이제 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온이 1도 정도를 상승하게 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공기는 수증기를 약 7%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만큼 비가 더 많이 내린다, 그만큼 이제 그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 걱정은 없는 세상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지면 공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올라간 공기는 반드시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옛날보다 공기가 내려올 때 더욱더 세게 내려오거든요. 이건 뭘 의미해요? 고기압이 있는 곳은 더욱더 고기압이 강해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들 때는 훨씬 더 센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게 되면 훨씬 더 큰 홍수가 나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극단으로 나뉘는 이러한 세상, 이게 바로 기후 위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뭐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날씨, 뭐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보잖아요. 뭐 요즘은 그게 다반사예요. 그런데 원래 100년에 한 번 일어날 건 우리 생전에 한 번 경험해야 할까 말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굉장히 지금 자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극단적인 날씨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홍수, 가뭄뿐 아니라 혹한 그리고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폭염, 열대야 뭐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습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그 온도가 올라간 것뿐 아니라 습도가 올라갔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뭐 공기 중에 수증기가 7%가 늘어난다. 그만큼 습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가 보통 기온이 한 30도가 넘고 거의 이 습도가 100% 가깝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부에서 이제 여기 땀이 나오게 되는데 땀이 이제 증발을 하면서 우리의 열을 뺏어가는데 체온이 내려가죠. 근데 30도가 넘고 습도가 100%가 돼 버리면 이 땀이 증발을 못 합니다. 우리 몸은 1시간에 한 1도 정도의 열을 빼내야 돼요. 우리 먹는 게 다 이제 그게 영양가가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다 열이 돼서 빠져나가 주는 거니 1시간에 1도를 뽑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 1도를 못 뽑아낸다?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30도가 넘고 습도가 거의 100% 가까이 되면 그러한 날씨 조건에서는 우리가 한 대여섯 시간밖에 생존 못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온도는 그건 이론상에 있는 온도야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뭐 팟캐스트나 이런데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런 습도와 그런 온도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이 이제 넓어지게 된다. 그게 1년에 뭐 하루 이틀만이라도 그렇게 된다? 그런 지역은 사람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이 굉장히 이제 그 확산이 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 날씨가 닥치면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어컨이나 뭐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화석연료를 더 떼면 이 현상은 또 악순환이죠.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얼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폭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아이고.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이미 전 세계 약 10억 대 정도의 그 에어컨이 돌고 있어요. 네. 이제 에어컨은 우리의 이제 생존을 위한 기본 도구가 생필품이 생필품이 연소된 것이고 이게 지금 2050년까지 가게 되면 한 3~4배까지 늘어지 이 에어컨이 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우리가 1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 3도가 됐다 그러면 상상도 못 하겠네요. 상상도 이제 못하는 일이죠. 그게 3도가 되게 되면 그런 이제 식량의 문제, 그런 폭염의 문제, 그와 함께 이제 진짜 또 겁나는 3도까지 올라가면 무서운 게 뭐냐면 유엔에서 나오는 IPCC 보고서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그 IPCC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금세기 말에 약 해수면이 1m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예상을 한 거냐면 이 온도가 올라가서 이 빙하 겉표면부터 차분히 녹아갖고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빙하가 그렇게는 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넣고 가만히 녹여 먹으면 오래오래 이 사탕이 우리 입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녹는 거는 과학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금니를 팍 하고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표면적이 늘어나면 순간적으로 녹아버리잖아요. 예. 근데 우리 과학은 아직 그 깨져서 녹는 거는 계산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IPCC 보고서에서는 차분히 녹는 거를 계산을 해서 1m 올라간다라고는 예, 하지만 지금 이미 위성으로다가 이제 남극과 그다음에 그린란드 거기도 이제 육지에 있는 빙하인데 그게 계속 측정을 관측을 하는데 해안에 있는 이 빙하들에 지금 금들이 쩍쩍 가고들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라도 깨져갖고 거기서 한 3~4m만 올라간다. 우리 문명의 절반 이상은 다 해안에 지금 구축이 돼 있잖아요. 바로 그게 침수 당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3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 상황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식량, 폭염, 해수면 상승. 네. 뭐 인류 상당수가 못 살아남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 기후 조건, 그다음에 해수면이 안정화가 돼야지 또 우리가 그 문명을 차분하게 축적을 할 수가 있는 예. 바로 그 두 조건 자체를 우리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너뜨리고 있죠 이미. 그 있죠. 예. 그리고 이대로 가면 분명히 무너질 게 빤하죠. 확실하죠. 확실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 갖고 우리가 2015년에 이제 파리기후 협정을 맺었고 파리기후 협정에서는 이제 2도는 꼭 막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2도 상승은. 그다음에 1.5도는 노력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후 오늘날 이 기후위기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지역들은 이제 열대, 아열대, 그다음에 뭐 태평양, 그다음에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진짜 지금은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났죠.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 2도까지 가면 섬나라들은 지금 없어지게 될 거거든요. 해수면이 올라가서 1m만 올라가도 그런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2도가 무슨 소리냐. 이거 1.5도에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IPCC 특별 총회를 다시 엽니다.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1.5도를 넘으면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가 바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나요. 그러면서 그 1.5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5도를 막는 거 2050년 탄소 중립이 전 세계 목표이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근데 이제 2050년이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열심히 뭐 연구 개발해서 뭐 줄이고 뭐 하고 뭐 할 수가 있는데 또 중간 목표가 또 돼 있어요. 그 중간 목표가 앞으로 10년 이내 현재 배출량을 절반을 줄여야지만이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IPCC 보고서에서는 그러면 도저히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유엔이 제시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또 과학은 또 그렇게 또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 과연 2050년까지 절반을 줄일 수가 있는 거 그걸 또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바로 그 부분을 다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일 때, 우리 현재 기술 요구 1톤을 줄일 때 $200 미만의 기술만을 갖고서 이제 2030년까지 줄일 수 있는 양을 다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일 때 $100 미만의 기술만 갖고서 줄일 수 있는 양을 다 더해봤더니 그것만으로도 현재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절반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가능하군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다 이걸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존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이제 전환을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러한 어떤 정치 경제적인 이러한 전환을 우리 인류가 해낼 수가 있냐 맞아요. 없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없앨 방법은 없어요? 없앨 방법은 기술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다가는 이미 방법은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거죠. 아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기 중에 10,000개 중에 네. 4개밖에 네. 4개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공기 10,000개 중에 그 4개를 잡아내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 예. 지금 배출되고 있는 양을 줄여나가는 거는 지금 이제 뭐라 그러죠? 재생에너지 등등에 대한 네. 비용이 싸지니까 네. 그쪽으로 빨리 바꾸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하고 또 에너지 우리가 또 과잉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거든요. 바로 그래서 에너지 또 수요도 또 줄이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특히 이 생태계를 보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광합성을 해갖고 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라고 예. 하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긴 하지만 이 토양이 탄소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가 그 시커먼 땅 보면 기름지다라고 예,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탄소 덩어리거든요. 아. 바로 그러한 탄소 덩어리에 있는 이런 토양들, 특히 뭐 갯벌이라든가 늪지라든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그런 데를 계속 지금 개발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잘 보존을 하고 더욱더 탄소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자연이 그 능력을 예.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이게 지원을 해준다면 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탄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정리하자면 1번은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예. 두 번째는 이 지구 녹화와 같은 그런 탄소 포집 능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늘려나간다. 예,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연 기반 해법, 예.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이제 에너지 높여- 효율화. 예. 그러한 데서 우리가 그다음에 수요 자체를 수요를 좀 줄이는 거. 그런 그거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 지구 기후 온도의 변화 중에 예. 한반도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약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190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목포, 인천, 부산에다가 이제 관측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대구, 강릉 해갖고 그 자료를 갖고서 우리가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6개의 이 도시를 보게 되면 다 도시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랬죠. 대한민국은 그냥 자연 상태 그때가 아니라. 예, 예. 근데 이게 도시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시멘트, 아스팔트가 되게 되면 우리 도시화 효과에 의해서 이 열섬 효과에 의해 갖고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효과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도시화 비율이 인구 밀도도 높고 하니까. 예,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올라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아까 뭐 1도 이상 기온이 상승됐다는 전 지구 똑같이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이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의 상승이 빠르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북쪽으로 가면 북극해 바다로 돼 있는데 추우니까 그 위에 빙하가 얼려져 있잖아요. 햇빛이 들어왔다 빙하에서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가겠죠. 그런데 거기가 지구과열로 녹게 되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죠. 햇빛이 들어왔다가 이제 반사될 빙하가 없으니까 들어가 버린다. 지구에 이제 그 열이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됐으니까 빙하를 더 녹였으니까 더 알겠어요. 시커먼 바다가 넓게 늘어나고 이건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랑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네. 온도를 높이는 이러한 효과들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게 북쪽에 대단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 상승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2배 정도 그렇게 이제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기상 이변들이 그래서 더 우리도 빈발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빈발하는 되는 그런 거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아까 그 네 가지 노력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먼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거 전 세계 평균에 비춰보면은 참 문제 있죠. 아직은.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굉장히 요란스럽기는 한데 네. 실제 행동은 거의 잘 안 하는 그렇죠. 그런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뭐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까지도 이제 듣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전력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이 30%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지금 10%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뭐 기술이 없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평균이 알겠습니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뭔가 세계 추세에서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다. 이미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뭐 열 펌프라든가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이제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다 근데 또 비용이 드니까. 근데 이제 그런 쪽에는 우리가 그닥 그렇게 큰 투자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다가 그런 전환들은 일어나고 있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유럽의 이러한 도시를 가게 되면 도심부에서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을 지금 자전거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그러면 서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뭐 인류애가 넘쳐서 환경을 보호하기 있고 뭐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까 실제로 코펜하겐시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거기에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뭐 건강을 위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디다 다 체크를 했냐면 빠르고 편리하니까. 편해서. 자전거 도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1시간만 타고 가도 한 10km 이상을 가거든요. 얼마든지 자전거 출퇴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유럽 그 도시 가보신 분들 알지만 도로도 굉장히 좁고요. 굉장히 막혀 있고 주차료 비싸고.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도심부에서 SUV 차를 6시간 주차를 하면 11만 원의 주차료가 나오거든요. 작년 그런데 10월 달에 다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3배인 33만 원이 나오는. 그러니까 수용차를 끌고는 도심을 들어오지 말고. 아예 오지 마라.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는 너무 좋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자가용은 수용차 못 들어오게 온갖 규제는 다 걸어 놓고 그래서 서유럽 사람들이 도심부에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선에서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런 제도들이 잘 구비가 돼야지만이 바로 이 기후위기는 또한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은 항상 옳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야지만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갈 길이 멉니다. 예.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이 머리에 대고 총구의 방아쇠를 이미 당겼습니다. 총알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방법을 알면서도 안 한다?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부터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